새벽 안개는 비릿한 쇠냄새를 머금은 채 마을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양강도 곡산리, 이곳에 파견되어 제가 처음 본 것은 환하게 열려있는 어느 집의 대문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주인도 온기도 없었으며 마당 한 구석에는 흙 묻은 검정 고무신 한 짝만이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죠.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북경 경비대의 감시가 바늘구멍 하나 지나지 못할 만큼 촘촘한데 어린아이까지 포함된 일가족 4명이 단 한마디 비명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집 안에는 짐을 챙긴 흔적조차 없었고 가만히 솥안에는 먹다 남은 옥수수 죽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조사 기록에 따르면 사라진 김동무는 이 마을에서 1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자였습니다. 도망칠 이유도 여력도 없던 그가 왜 신발조차 신지 못한 채 그 차가운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증발해야 했을까요?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얼어붙은 강을 건넌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밤의 손님이 그들을 데려간 걸까요? 옆집의 열린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던 것은 텅 빈 방의 정적이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기괴한 냉기였습니다. 도 보위부에서 파견된 제가 사건 조사를 위해 그 집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주인을 잃은 듯한 덩그러니 놓여있는 나무 밥상이었습니다. 마저 식사를 마치지 못한 옥수수 죽이 식어 있었고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도 그대로 있었죠.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끌고 나간 다툼의 흔적은커녕 먼지 하나 흐트러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고리를 유심히 살피던 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문고리 주변에는 아주 고운 연분홍빛의 흰색 가루가 미세하게 묻어 있었고 쇠문고리는 마치 누군가 안에서 열지 못하도록 거꾸로 비틀려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보웨이부 지도원인 저를 보면 굽신거리며 이웃의 비밀이라도 팔아넘기던 평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짐승처럼 겁에 질려 황급히 자신들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임시 숙소로 정해진 옆집에서 짐을 풀며 저는 그곳의 여주인에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젯밤 이 옆집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나 비명 같은 건 정말 못 들었소? 여주인의 등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낡은 바느질감을 꽉 쥐더니 저를 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제발 묻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제 저녁을 먹고 바로 잠들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주인의 눈동자에는 공포가 아니라 살기 위해 기억을 통째로 오려내려는 듯한 기괴한 강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기 직전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짐승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곡산리 사람들은 모두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밖을 내다보지 않았고 누구도 도와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보위부의 수사도 영하의 추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기 위해 이토록 숨막히는 연극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평양의 보위부 본부 건물은 언제나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내려온 지령은 단 한 줄의 자비도 없이 명확했죠. 양강도 국경 인근의 오지마을, 곡산리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주민 실종 사건을 조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보고서에는 연쇄탈북이라는 흔한 단어가 적혀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숨길 수 없는 당혹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건장한 성인 남성을 포함한 일가족 3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국경 초소의 그 어떤 첨단 감시망이나 매복조의 보고에도 그들이 강을 건넜다는 정황이 단 한 건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둘러 량강도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네온사인을 뒤로하고 북쪽으로 향할수록 창밖의 풍경을 마치 빛바랜 사진처럼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기차는 낡은 엔진 소리를 비명처럼 내지르며 헐벗은 산등성이를 넘었습니다.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가옥들과 굶주림에 지쳐 초점 없는 눈으로 기차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모습은 이곳이 죽음과 맞닿아 있는 땅임을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었죠. 곡산리에 도착해 기차 옆 플랫폼을 밟았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환영의 함성도 활기찬 시장의 소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고막을 저릿하게 만드는 기괴한 정적군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지금까지 수사해온 그 어떤 마을과도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집집마다 대문은 쇠사슬로 칭칭 감겨 있거나 안쪽에서 두꺼운 나무 기둥으로 덧대어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밭대가 훌쩍 지나심에도 마을의 그 어느 굴뚝에서도 연기 한 자락 피어오르지 않았죠. 길가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아이들은 보이부 제복을 입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마치 굶주린 늑대를 본 듯한 공포서린 눈빛으로 숲속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곳에 보름 전 먼저 파견되어 있던 제 동료 리 중이를 만난 것은 마을 변두리에 위치한 낡고 음침한 여관이었습니다. 리 중이는 제가 알던 패기 넘치는 장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뺨은 종이장처럼 창백하게 패여 있었고 눈동자는 쉴 새 없이 좌우로 흔들리며 무언가에 쫓기는 짐승 같았죠. 해성동로 왔구려. 하지만 늦었어. 이 마을은 이미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아니, 사람이 사람으로 남을 수 없는 곳이요. 밤마다 들리는 그 소리를 단 한 번이라도 듣게 된다면 당신도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요. 저는 리 중이가 량강도의 혹독한 추위와 고립된 환경 때문에 정신적으로 창난을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양에서 온 저에게 국경의 공포란 그저 관리되지 않은 치안의 문제일 뿐이었으니까요. 리 중이, 정신 차리시오. 우리가 누구요? 도 보위부의 칼날 아니오. 국경 경비대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고 마을 곳곳에 당의 눈이 깔려 있는데 대체 무엇이 그렇게 더럽다는 거요? 탈북자들이라면 이미 강 건너로 도망쳤을 텐데 말이오. 하지만 미중이는 제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창밖에 짙은 어둠이 깔린 숲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제가 평양의 그 어떤 조사실에서도 본 적 없는 근원적인 파멸과 거대한 허무의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곡산리의 밤은 평양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무겁게 찾아왔습니다. 오후 4시만 되어도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마을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미중이와 함께 마을 배급소와 초소를 돌며 실종자들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할수록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한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의 모든 식량과 생존 자원은 박 정치위원이라는 단 한 사람의 손끝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굶주림에 허덕이면서도 누구 하나 그를 향해 불만을 터뜨리거나 배급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공포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노예들 같았죠.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주민들의 밤이었습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기 무섭게 주민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자신들의 구멍 같은 방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단순히 문을 걸어 잠그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어떤 집은 창문에 못질을 하고 문틈을 헌 옷가지로 빽빽하게 메워 외부와의 접촉을 완벽히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으로부터 자신들을 격리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어둠 속에서 문을 두드릴 무언가를 막으려는 것인지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리중이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리중이, 숨기지 말고 다 말하시오. 밤이 되면 이 마을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요? 주민들이 왜 이토록 제 발로 감옥에 들어가는 짐승처럼 겁에 질려 있는 겁니까? 당신이 본 게 대체 뭐요? 리중이는 사색이 된 채 제 입을 거칠게 막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그는 제 귓가에 입을 바짝 대고 숨소리조차 내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며 벽 쪽으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쉿! 패성동무, 제발 조용히 하시오. 지금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오. 말을 하면 우리가 깨어있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잦아든 고요한 마을 어귀에서부터 무언가 무겁고 거대한 물체를 바닥에 질질 끄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위척, 질척, 쓱. 규칙적이면서도 소름 끼치도록 기괴한 그 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점점 더 우리가 있는 여관 건물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그것은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생명이 없는 무거운 자루를 바닥에 쓸며 지나가는 곡산리의 밤을 지배하는 죽음의 행진 소리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창가로 다가가 커튼 틈새로 밖을 내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중이는 필사적으로 제 옷자락을 붙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입술은 공포로 검게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리중이가 제 입을 틀어막은 채 사색이 되어 떨고 있던 그 밤, 곡산리의 어둠은 살아있는 짐승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관의 낡은 벽 너머로 들려오던 그 질질 끄는 소리는 결코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무겁고 둔탁한 무언가가 거친 흙바닥을 긁으며 지나가는 그 마찰음은 일정한 박자를 그리며 우리가 숨어있는 창문 바로 아래까지 다가왔습니다. 저는 리중이의 얼음장 같은 손을 뿌리치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평양에서 철저한 수사 교육을 받은 저에게 확인되지 않은 공포란 그저 척결해야 할 대상이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커튼 사이로 내다본 곡산리의 밤거리는 제 이성이 허용하는 상식의 경계를 이미 아득히 넘어서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창백한 달빛만이 길 위를 유령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서늘한 빛 아래로 3명의 기괴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군복도, 그렇다고 일반적인 인민복도 아닌 정체불명의 검은 옷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은 어깨에 커다란 자루를 짊어지고 있었고 나머지 둘은 마치 장례 행렬을 따르는 것처럼 기괴하게 굴절된 보폭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소름 끼치는 것은 그들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자루 안에서는 무언가 눅진한 액체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이 얼어붙은 땅에 닿을 때마다 칙 하는 환청 같은 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의식을 치르듯 아주 정교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사내가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더니 문턱과 문고리 주변에 아주 고운 가루를 뿌리기 시작했죠. 낮에 김동무의 집에서 보았던 그 기분 나쁜 연분홍빛 흰 가루였습니다. 그 가루가 달빛을 받아 인광처럼 번뜩이는 순간 저는 그것이 단순한 표식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로부터 집을 보호하려는 주술일까요? 아니면 밤의 지배자가 남기는 잔인한 경고일까요? 사내들은 문고리를 한 바퀴 기괴하게 비틀어 거꾸로 박아 넣었습니다. 안에서 열 수 없게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밖에서 누군가 이미 다녀갔음을 알리는 기묘한 신호처럼 보였죠. 저는 권총집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보웨이브 지도원으로서 이 정체불명의 자들을 제압하고 자루 안의 내용물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리중이가 제 팔을 으스러질 듯이 붙잡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를 넘어선 깊은 절망으로 일렁이고 있었죠. 그는 입술만 달싹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리중이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태성동무, 제발 건드리지 마시오. 저들은 우리가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나가면 곡산리에서 당신의 흔적은 영원히 지워지게 될 거요. 저는 그의 눈빛에서 그가 이미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목격했음을 확신했습니다. 결국 저는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안개 속으로 증발하듯 사라질 때까지 저는 차가운 창틀을 붙잡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곡산리의 태양은 떴지만 마을의 안개는 여전했습니다. 아니, 어제보다 더 비릿한 냄새가 마을 전체를 휘감고 있었죠. 저는 어젯밤 그 검은 그림자들이 멈춰섰던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늙은 대장장이 동무의 집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어김없이 흙 묻은 고무신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더 발견되었습니다. 방 안의 벽지에 누군가 손가락으로 긁은 듯한 무수한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자국들 사이로 연분홍색 가루가 아주 미세하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흔적도 싸운 흔적도 없는데 왜 벽에는 이런 기괴한 흔적이 남은 걸까요? 대정장이는 제 발로 그들을 따라 나선 것일까요? 저는 마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박정치 위원이 아침 일찍부터 주민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위원은 평소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인자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사라진 대장장이 동무의 집을 가리키며 아주 당당한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동무들, 보십시오. 우리 곡산리에서 또 한 명의 영광스러운 애국자가 탄생했습니다. 평양의 특별건설대로 선발되어 조국을 위해 헌신하러 떠난 것입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당의 특별 배급이 내려질 것이니 모두 기뻐하십시오. 그의 연설이 끝나자 굶주림에 지친 주민들은 기계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 어디에도 기쁨은 없었습니다. 오직 다음 순서가 자신이 아니기를 바라는 비겁한 안도와 배급될 식량에 대한 맹목적인 갈구만이 번뜩이고 있었죠. 저는 박정치위원의 그 인자한 웃음 뒤에 숨겨진 서늘함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실종자들을 정말 평양으로 보낸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어젯밤 그들은 유령처럼 자루를 끌며 이동해야 했을까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척하며 슬쩍 물었습니다. 정치위원 동무, 평양 건설대로 간 동무들이 짐 하나 챙기지 못하고 신발까지 벗어두고 떠난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혹시 그들이 떠난 명단을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박 정치위원은 제 질문을 듣자마자 아주 짧은 순간 눈꺼풀을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수사관인 제 눈을 피할 수는 없었죠. 박 정치위원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한 지도원 동무는
평양에서 와서 그런지 지나치게 꼼꼼하구만. 국가 기밀을 일개 지도원이 다 알려고 하면 다치는 법이오. 그저 오늘 저녁 배급 때는 특별 식사나 맛있게 드시오. 아주 신선한 고기가 들어왔으니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제 어깨를 누르는 그의 소나귀 힘은 마치 짐승의 발톱처럼 강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떠났지만 그가 서 있던 자리에는 어젯밤 보았던 그 연분홍빛 가루가 아주 미세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가 저에게 주는 경고일까요? 저는 그날 오후 리 중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여관방 어디에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머물던 침대 머리맡에 아주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죠. 종이에는 떨리는 필체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송동무, 절대로 배급되는 고기를 먹지 마시오. 그것은 고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쪽지를 움켜쥐고 마을 배급소 뒤편의 숲으로 향했습니다. 리 중이가 사라진 방향이자 마을 사람들이 결코 발을 들이지 않는 금기시된 구역이었죠. 숲의 초입에는 기괴한 모양의 돌탑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탑 사이사이에 하얀 조각들이 놀이개처럼 걸려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 구역의 경계를 알리는 표식처럼 보였습니다. 그 조각들은 짐승의 뼈처럼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묘하게 매끄러운 곡선을 그리며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뼈에는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낸 듯한 자국이 선명했고 그 틈새마다 연분홍색 가루가 진득하게 눌러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뼈일까요? 설마 정말 리 중위의 경고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멀리서 마을 배급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활기차야 할 그 종소리가 제 귀에는 기괴한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주민들은 다시 그릇을 들고 광장으로 모여들고 있었고 리 주민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품 안의 권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밤 저의 추론이 맞다면 곡산리의 주민들은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건넌 것이 정말 국경인지 아니면 다른 세계인지 저는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안개는 더욱 짙어져 마을의 경계를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양강도의 밤은 소리 없이 깊어만 갔습니다. 리 중이가 남긴 그 짧고도 섬뜩한 쪽지는 제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절대로 배급되는 고기를 먹지 마시오. 그것은 고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문장은 마치 독침처럼 제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평양에서 철저한 유물론 교육을 받은 보위부 지도원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나 기괴한 소문에 휘둘리는 것은 수사관의 수치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 쪽지를 구겨 주머니에 넣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연쇄 탈북 사건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은 박정치위원회 가혹한 통제와 기아를 견디다 못한 이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동무의 집 마당에 남겨진 고무신 한 짝도 대장장이 동무의 벽에 남은 손톱 자국도 사실은 급박하게 도망치려다 발생한 흔적이라고 해석했죠. 밤마다 들리던 그 질질 끄는 소리 또한 탈북 브로커들이 주민들을 자루에 담아 은밀히 이동시키는 소리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저는 리중이 또한 이 거대한 탈북 계획에 연루되었거나 혹은 그들을 추적하다가 브로커들에게 납치되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량강도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수사관이었습니다. 곡산리 인근에서 박정치위원의 눈을 피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경로는 단 한 곳. 주민들이 귀신숲이라 부르는 험준한 산악지대뿐이었습니다. 그곳은 경비가 상대적으로 허술하지만 지형이 험해 일반인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곳이었죠. 저는 제 추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홀로 그 숲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 가설이 맞다면 그 숲 어디에선가 주민들이 버리고 간 옷가지나 식량 보관함 혹은 도강을 준비하며 남긴 발자국이 발견되어야만 했습니다. 숲속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칠흑 같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건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마치 굶주린 시체들이 손을 뻗는 것 같았죠. 한참을 헤매던 중 저는 바위 틈새에서 낯익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실종된 대장장이 동무가 늘 품에 놓고 다니던 낡은 부싯돌이었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 부싯돌은 그들이 이 길을 통과했다는 명백한 증거처럼 보였으니까요. 저는 더욱 속도를 내어 국경선이 있는 능선으로 향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이 연쇄탈북의 배후를 밝혀내 평양으로 금이 환영하는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능선 너머 두만강 물줄기가 내려다 보이는 국경 처소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본 풍경은 제 모든 가설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국경 초소는 폐쇄되어 있었고 그 주변에는 수십 겹의 철조망이 기괴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철조망에 걸려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도망칠 때 입었을 법한 낡은 저고리, 아이들의 헝겊 인형, 그리고 뜯겨나간 신발들이 피에 젖은 채 마치 훈장처럼 매달려 있었죠. 그것은 탈출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수집된 죽은 자들의 전리품이었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초소 바닥에 흩뿌려져 있는 그 연분홍빛 흰 가루였습니다. 그 가루는 마치 도망치려던 주민들을 마취시키거나 유인하기 위해 뿌려진 것처럼 초소를 중심으로 마을 방향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흔적의 방향은 국경 너머 중국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흔적은, 모든 발자국은 다시 마을의 중심부, 즉 박정치위원회 집무실과 배급소가 있는 그곳을 향해 굽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곡산리의 주민들은 단 한 명도 국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숲으로 유인당했고 그곳에서 사냥당했으며 다시 마을 안으로 질질 끌려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제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제가 내린 연쇄탈북이라는 결론은 박정치위원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던져준 달콤한 미끼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 중이가 왜 그토록 사색이 되어 저를 말렸는지, 왜 마을 주민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지 비로소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친 자들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냥당한 이웃들이 어떤 식으로 마을에 되돌아오는지 이미 목격했기에 그토록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미친 듯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릴 때마다 누군가 제 뒤를 쫓고 있다는 환청에 시달렸죠.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박정치위원회 보좌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둘러싸며 물었습니다. 한 지도원 동무, 산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입가에는 여전히 그 기분 나쁜 기름기가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의 권총을 꽉 쥐었지만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이성이 내린 모든 결론이 틀렸음을 인정한 순간 곡산리의 진짜 공포가 저를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제 등을 따라붙던 보좌관들의 시선은 여관 문을 닫고 들어선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제 뒷덜미를 긁어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사람이 아니라 먹잇감의 동선을 확인하는 짐승의 그것과 닮아 있었죠. 저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머니 속의 권총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마주한 공포는 총알 한 발로 꿰뚫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곡산리는 이미 거대한 함정이었고 저는 제 발로 그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으니까요. 저는 책상 위에 산에서 챙겨온 그 작은 종이 뭉치를 펼쳤습니다. 사라진 김동무의 집 문터, 그리고 국경초소 폐허에 뿌려져 있던 그 연분홍빛 흰 가루. 낮에 보았을 때는 단순한 석회 가루처럼 보였지만 좁은 방 안에서 등잔불 아래 비춰본 그것은 기괴한 인광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루를 손끝에 묻혀보았습니다. 입자가 너무나 고와서 지문 사이사이로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파고들었죠. 혀끝에 살짝 대어보자 뼛속까지 저릿하게 만드는 자극적인 금속맛과 함께 머릿속이 순식간에 하얗게 타버리는 듯한 아찔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양강도의 척박한 땅에서 나올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평양 보위부 본부에서 특수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제가 단 한 번 서류상으로만 목격했던 특수약품의 흔적과 닮아 있었지요. 고위 간부들의 연회용 식자재를 운반하거나 특수표적을 관리할 때 쓰인다는 비공식적인 물질. 평양의 비밀연구소에서나 만들어질 법한 이 가루가 머나먼 오지마을 곡산리의 문턱마다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실종된 주민들은 단순히 배고픔을 참지 못해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가루를 이용해 마을에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고 주민들은 그 거대한 계획의 일부로 소비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폐쇄 구역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루가 담긴 종이를 황급히 접어 품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 가루야말로 박정치 위원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곡산리에 말할 수 없는 진실로 향하는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단서를 쥐었다는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고 밖에서 들려오던 미세한 바람 소리마저 뚝 끊겼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문 쪽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여관 복도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 밖, 그 얇은 나무 판자 너머에 누군가 서 있다는 사실을요. 그는 노크를 하지도 문을 열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서서 제 숨소리를 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권총의 안전장치를 조용히 풀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고막을 울리는 소리가 방 안 가득 퍼져나갔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 밑의 좁은 틈 사이로 아까 보았던 그 연분홍빛 가루가 스르르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침입자였습니다. 우리는 네가 깨어있다는 것을 안다는 소리 없는 선언이었죠. 저는 가루가 발등에 닿기 전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야 한다는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루에서 피어오르는 미세한 향기가 제 신경을 마비시키기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문 밖의 존재가 내뿜는 압도적인 살기에 눌린 걸까요? 저는 그저 등잔불을 끄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문고리가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는 처절한 사냥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하얀 가루는 주민들에게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박정치위원이 말했던 특별 배급과 이 가루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주민들은 왜 배급날만 되면 그토록 평온한 얼굴로 광장에 모여드는 걸까요? 곡산리의 침묵은 공포 때문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무언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적인 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가루의 인광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문 밖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대신 무언가 녹진한 것이 바닥을 훑고 지나가는 질척이는 소리가 복도 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누군가가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곡산리에는 또 하나의 빈집이 생겨날 것이고 밥정치위원은 평온한 얼굴로 국가의 부름을 받은 동물을 칭송하겠죠. 그리고 주민들은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다시 줄을 설 것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리 주미가 사라진 이유, 그리고 이 가루가 시작된 그곳, 박정치위원의 집무실 너머를 다시 살펴야만 한다고요. 그곳에 곡산리의 모든 진실이, 그리고 제가 살아서 평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열쇠가 숨겨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곡산리의 밤은 수사관인 저조차도 이미 하나의 처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등잔불조차 켜지 못한 채 보냈던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문 틈으로 스며들던 그 불길한 인광의 연분홍색 가루는 새벽이 밝아오자 거짓말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하지만 제 뒷덜미에 달라붙은 그 서늘한 감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날이 밝자마자 리 중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곡산리의 이 기괴한 안개 속에서 제정신을 지탱해줄 유일한 동료이자 지옥 같은 진실을 함께 목격한 증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리 중이가 머물던 여관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짐 하나 흐트러진 곳이 없었지만 그가 어제까지 덮고 자던 이불은 기묘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주위를 샅샅이 뒤지던 제 눈에 침대 머리맡 벽면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대장장이 동무의 집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누군가 손가락으로 거칠게 긁어낸 듯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긁힌 자국들 사이로 어김없이 그 고운 연분홍색 가루가 아주 미세하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온 정의로운 장교였던 리 중이조차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포대에 담겨 끌려갔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남겼던 마지막 쪽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절대로 배급되는 고기를 먹지 마시오. 그 짧은 경고는 이제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목숨과 바꾼 처절한 유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여관을 뛰쳐나와 박정치위원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제 동료가 어디로 갔는지, 도 보위부 지도원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치위원의 관저마당에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박정치위원의 보좌관들이 둘러앉아 무언가를 닦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그것은 피에 젖은 리 중위의 군관 모자와 그가 늘 자랑스럽게 차고 다니던 소총이었습니다. 보좌관 중 한 명인 덩치 큰 사내가 저를 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소매로 입가에 묻은 정체불명의 기름기를 닦아내며 말했죠. 리 중위 동무는 평양의 급한 부름을 받고 새벽 열차로 떠났습니다. 짐은 나중에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양으로 가는 열차는 오늘 새벽에 없었을 뿐더러 군인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소총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권총집으로 손을 가져갔지만
저를 둘러싼 보좌관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짐승처럼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혹은 무언가에 굶주린 듯한 그들의 시선은 제 목덜미와 팔다리의 무게를 가늠하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뒤로 물러나 숙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소인 김동무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아침에 나갈 때 똑바로 잠가두었던 나무문의 설문고리가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강한 힘으로 비틀어 놓은 문고리는 이제 안에서 열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 밖에서 누군가 이미 표식을 남겼음을 알리는 거꾸로 된 형태로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턱 위에는 어김없이 그 인광을 내뿜는 연분홍색 가루가 빽빽하게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곡산리의 밤이 저를 선택했다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문고리가 거꾸로 박힌다는 것은 오늘 밤 그 질질 끄는 소리의 주인공이 제 방 문 앞에 멈춰설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저는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모든 길목은 이미 박정치위원회 보좌관들에 의해 완벽하게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산으로 가는 길도, 국경으로 향하는 길도, 심지어 강가로 내려가는 길조차 그들이 도끼와 낫을 들고 지키고 서 있었죠. 방 안으로 들어선 저는 문을 걸어 잠그려 했지만 이미 뒤틀린 문고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책상을 끌어다 문을 막고 주머니 속에 권총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쉴 새 없이 식은땀이 흘러나왔습니다. 천밖에서는 량강도의 안개가 다시 기어들어오고 있었고 마을은 무서울 정도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들리던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곡산리의 주민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오늘 밤 문고리가 거꾸로 박힌 이방인의 방에서 들려올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침내 복도 끝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질척, 질척, 쓱. 규칙적이고도 느린 그 마찰음은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제 방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문 쪽을 조준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죠. 소리는 제 방 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얇은 나무문 너머에서 누군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태성공모, 문 열어주시오. 신선한 고기가 들어왔단 말이오. 그것은 박정치위원의 목소리도 보좌관들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하지만 생기가 하나도 없는 리중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다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리중이는 오늘 새벽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지금 이 문 밖에서 정체불명의 포대를 끄는 소리와 함께 서 있는 것일까요? 문틈 사이로 다시 그 연분홍색 가루가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루에서 피어오르는 달콤하고도 비릿한 향기가 제 의식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제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통증이 밀려오며 시야가 잠시 밝아졌습니다. 눈 밖에서는 여전히 리중이의 목소리가, 아니, 리중이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문을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태성공모, 문을 여시오. 정치위원 동무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 곡산리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마을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어둠의 일부가 되어 다시 누군가를 그 심연으로 불러들이는 비극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의 안개는 이제 방 안까지 밀려들어왔습니다. 저는 권총을 꽉 쥔 채
어둠 속에서 빛나는 문고리를 노려보았습니다. 오늘 밤 제가 저 문을 열지 않는다 해도 이 마을의 밤이 저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치 위원이 말했던 그 영광스러운 부름이 제 차례가 되었음을 알리는 이 기괴한 신호들 앞에서 저는 제가 지켜왔던 체제의 정체가 무엇인지 근원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문 밖의 존재는 이제 문고리를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뒤틀려 박힌 쇠뭉치가 비명을 지르듯 끽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위기는 이제 제 목구멍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 문이 열리는 순간 마주하게 될 것이 리 중위의 얼굴일지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괴물일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뒤틀린 문고리가 비명을 지르듯 기괴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던 그 찰나 제 방 문이 부서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권총을 쥔 제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솟아올랐고 문틈으로 스며드는 연분홍색 가루의 비릿한 향취가 제 폐부를 찔러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정적을 깨는 요란한 자동차 경적 소리와 함께 눈부신 전조등 불빛이 안개를 뚫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문 밖에서 저를 부르던 리 중위의 목소리. 아니, 그 기괴한 환청과 포대를 끄는 소리는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들려온 것은 포대를 끄는 소리가 아니라 절도 있는 군화 소리와 익숙한 박정치위원의 호련이었습니다. 한지도원 동무, 안에 계시오? 문이 벌컥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검은 그림자가 아니라 평양에서 내려온 고위 간부의 휘장을 단 군관들을 대동한 박정치위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의 살기 어린 미소 대신 동료를 구하러 온 구원자의 안도감이 서려 있었죠. 박 위원은 제 방 문턱에 흩어진 가루와 뒤틀린 문고리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런 식량 부족으로 예민해진 주민들 중에 몇몇이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구만. 지도원 동무를 놀라게 해서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이제 걱정 마시오. 드디어 평양에서 기쁜 소식이 내려왔으니까 말이오. 그는 제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저를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평양 본부에서 리 중위가 비밀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복귀했다는 전문이 도착했다는 소식과 함께 말입니다. 마을 광장으로 나오자 풍경은 어제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은 사라지고 집집마다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죠. 스피커에서는 잠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고 주민들은 더 이상 문을 걸어 잠그지 않은 채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정치위원은 광장 단상에 올라 우렁찬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곡산이 동무들, 원수님의 크나큰 배려로 오늘부터 우리 마을의 배급이 완전히 정상화되었어. 평양에서 내려온 특급 돼지고기가 오늘 전 가구에 배급될 것이오. 주민들의 환호성이 안개 낀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굶주림에 눈이 움푹 들어갔던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고 여인들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또한 그 광경을 보며 거대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본 그 자루와 숲속의 뼈들은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망각의 산물이었을까? 리 중위가 남긴 쪽지도 실은 이곳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이방인의 과대망상이었을까? 박정치위원은 저를 마을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평양에서 내려온 간부들과 마을 원로들이 모여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국밥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박 의원이 제 그릇에 큼지막한 고기 덩어리를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지도원 동무, 그동안 수사하느라 고생 많았소. 동무가 의심했던 그 실종자들은 지금 평양의 건설 현장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소.
자, 이 고기 좀 드셔보시오. 얼마나 신선한지 모를 거요. 고소하고 진한 육현이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간 긴장과 굶주림으로 지쳐있던 제 본능이 요동치기 시작했죠. 주변의 동료 지도원들도 허겁지겁 국밥을 들이키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과연 평양고기는 다르구만요.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주민들의 웃음소리와 행진곡, 그리고 따뜻한 국물의 온기가 곡산리를 휘감고 있던 그 기괴한 공포를 서서히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경계심을 늦추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밥 그릇을 내려다보던 제 시선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박 정치위원이 제 그릇에 담아준 그 신선한 돼지고기 표면에는 가공 과정에서 묻은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것인지 알 수 없는 기이한 무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식당 구석에서 고기를 손질하던 취사병의 손가락 끝에 묻은 어젯밤 문턱에서 보았던 그 연분홍색 가루의 잔흔을 발견한 순간 제 등줄기에는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 정치위원은 제 반응을 살피듯 인자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한 지도원? 고기 맛이 별로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너무나 달콤하고도 진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이한 퉁미의 고기 맛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환희와 평화로운 잔치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제 안의 수사관이 외치는 비명과 인간의 원초적 허기가 싸우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잔치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곡산리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심의 덫 아래에서 저는 제가 먹고 있는 이 평양산 고기의 진짜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지옥의 심연으로 내려갈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따뜻한 국물과 진한 육향이 곡산리의 차가운 안개를 잠시나마 걷어내는 듯 했습니다. 식당 안은 평양에서 내려온 간부들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주민들의 허겁지겁 숟가락질하는 소리로 가득 찼지요. 저 또한 며칠간의 굶주림과 극도의 긴장감이 풀리며 무의식적으로 국밥 한 그릇을 비워냈습니다. 박 정치위원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저는 제 의심이 정말 과대망상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식탁 아래로 떨어진 숟가락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인 찰나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식탁 밑 어두운 그림자 속에 씹다 남은 고기 한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려던 제 손가락이 허공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고기 껍데기 부분에 맺힌 기름기 너머로 짐승의 가죽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정교하고 섬세한 소용돌이 무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문이었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강하게 압착된 듯한 그 흔적은 이것이 도축된 돼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신체 일부였음을 소리 없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고기 조각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살점의 옆면에서 제 영혼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표식을 발견했습니다. 옅게 아문 십자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그것은 불과 며칠 전 리 중이가 수사 도중 못에 긁혔다며 저에게 직접 보여주었던 바로 그 흉표였습니다. 그가 비밀 임무를 띠고 평양으로 복귀했다는 박정치위원의 말은 한 점의 진실도 섞이지 않은 잔인한 농담에 불과했던 겁니다.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방금 제가 목 뒤로 넘긴 그 달콤하고 진했던 국물은 저와 함께 진실을 쫓던 동료의 피와 살이 녹아든 지옥의 만찬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막고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끔찍한 진실은 식지 않았습니다. 광장 한복판에서 저는
먹은 것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위장이 뒤틀리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아직도 식당 안에서 고기 맛이 좋다며 국밥을 들이키고 있을 주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도 이미 그 국밥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짐작하면서도 당장 매일의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집단적인 망각을 선택한 걸까요? 박정치위원의 그 인자한 웃음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전체를 공범으로 만들어 누구도 입을 열 수 없게 만드는 체제가 설계한 가장 잔인한 결속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웃의 살점을 씹으며 생명을 연장하는 자들이 어떻게 감히 그 체제에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곡산리의 안개는 이제 피냄새를 풍기며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제가 지켜왔던 당에 대한 충성, 보위부 지도원으로서의 긍지는 이 살점 한 조각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조국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냥하고 그 사냥감을 축복이라 부르며 나눠 먹는 거대한 도살장이었습니다. 위 중위는 사라지기 직전 무엇을 보았기에 그토록 떨었던 걸까요? 그리고 문고리가 거꾸로 뒤틀린 제 방은 매일 아침 어떤 형태의 배급이 되어 광장에 나타나게 될까요? 저는 비틀거리며 박 정치위원의 집무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환하게 불이 켜진 그곳 지하에서 지금도 무언가 무거운 포대가 질질 끌려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곡산리의 실체가 숨겨진 심연이자 제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진실의 장소였습니다. 저는 품 안의 권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수사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이 지옥의 기록을 가지고 저 어둠의 근원으로 들어가 이 끔찍한 연쇄를 끊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차갑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곡산리의 주민들은 이제 배불리 먹고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들의 뱃속에 담긴 이웃의 원혼이 그들을 용서할까요? 저는 그 의문에 답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리중이의 흉터가 남은 살점 조각을 손수건에 싸 품에 넣으며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남은 존엄을 붙잡고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손수건에 쌓인 리중위의 흉터가 남은 살점은 제 가슴팍에서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기 맛이 좋다며 국밥을 들이키던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때렸고 저는 그 역겨운 광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박정치위원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집무실 건물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저는 숙련된 보위부 지도원의 감각으로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을 튼타 건물 뒤편의 환기창을 통해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집무실 내부는 기이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으나 공기 중에는 여관 문턱에서 맡았던 그 비릿하고 달큰한 연분홍색 가루의 향취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밑 어둠 속에 숨겨진 육중한 철문을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제가 평양에서 가져온 특수 만능 열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철문이 열리자마자 뿜어져 나온 것은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냉기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농축된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의중위, 대체 덕무는 이곳에서 무엇을 본 것이오? 지하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벽면에는 녹진한 액체가 흘러내린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계단 끝에 도달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인간의 상상력이 빚어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지옥도였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지하 공간은 철제 우리들로 촘촘히 나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실종되었다던 주민들이 짐승처럼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연분홍색 가루에 환각에 절어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거나 마비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를 힘조차 잃은 듯 제가 다가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에는 각각 번호가 적힌 태그가 붙어 있었고 그곳에는 B급 45kg, C급 38kg 같은 등급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정치 위원이 관리하던 곡산리의 생존 장부 그 자체였습니다. 지하실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작업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피가 채 마르지 않은 톱과 갈고리들이 인광을 내뿜으며 매달려 있었습니다. 작업대 옆에는 리중이의 찢겨진 군복 조각들이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죠. 저는 그곳에서 박 정치위원이 숨겨둔 진짜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장부의 첫 페이지에는 평양에서 내려온 붉은 도장이 찍힌 비밀 지령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동무들이 말하던 고난의 행군 극복 방안이란 말이오. 주민들을 사육해서 다시 주민들에게 먹이는 것이. 지령서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박 정치위원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식량난을 해결할 능력을 상실한 체제가 고립된 국경마을을 거대한 인체 자원화 실험장으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부적격자로 분류된 주민들을 순서대로 가공하여 나머지 주민들에게 배급함으로써 충성심을 유지하고 생존을 이어가는 체제 유지의 가장 밑바닥에 숨겨진 추악한 생존 공식이었습니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던 제 손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곳에는 예비 가공 대상자 명단이 적혀 있었고 맨 상단에는 제 아내의 이름과 함께 A급 42kg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제 이름 한태성 옆에는 특급 72kg이라는 글자와 함께 오늘 날짜에 붉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안 돼. 오늘 밤이야. 오늘 밤 우리가 저 포대자루에 담길 차례였어. 바로 그 순간 지하실 입구의 철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리고 천장의 스피커를 통해 박정치위원회 인자하면서도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지도원 동무, 결국 여기까지 내려오셨구만. 평양에서 온 손님이라 대접을 좀 더 해주려 했는데 동무는 호의를 받아들이는 법을 모르는 것 같소. 자, 이제 동무도 우리 곡산리의 영원한 일부가 될 시간이오. 동무의 그 건강한 살점은 내일 아침 주민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될 거요. 철창 안에 갇혀있던 주민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환각제에 취한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인간의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다음 배급을 기다리는 굶주린 짐승처럼 제 목덜미를 향해 소리 없는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무거운 포대를 끄는 질척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보좌관들이 낫과 도끼를 든 채 계단을 내려오는 그림자가 벽면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품 안에 권총을 꺼냈지만 제 손가락은 연분홍색 가루의 독성 때문인지 서서히 마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곡산리 도살장의 실체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조직적인 국가의 광기였습니다. 저는 리 중이가 왜 마지막 순간에 도망치지 않고 제 자리에 남아 이 지옥을 기록하려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조국이 나를 사냥해서 이웃의 뱃속으로 밀어넣는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저는 마비되어가는 다리를 끌며 작업대 위에 놓인 톱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운명은 이제 결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가공되어 국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지옥의 기록을 가지고 사선을 넘을 것인지 말입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톱을 집어든 제 손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오히려 죽어가는 제 의식을 날카롭게 일깨웠죠. 박정치위원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지하실 벽면을 때리는 순간 저는 마지막 남은 아드레날린을 쥐어짜며 몸을 날렸습니다. 총알은 단 3발뿐이었습니다. 첫 발은 지하실 천장의 유일한 전구를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동무들, 지금이 아니면 평생 이 우리 속에 갇혀 고깃덩이가 될 것이오. 당장 일어나시오. 저는 사력을 다해 철제 우리의 걸쇠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환각에 취해 있던 주민들이 전구 파편이 튀는 소리에 본능적인 생존 본능을 일깨우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좌관들의 당혹스러운 고함과 주민들의 처절한 비명이 뒤섞였죠. 저는 그 혼란을 틈타 작업대 위에 놓인 피 묻은 갈고리를 집어들고 계단을 막아선 첫 번째 보좌관의 어깨를 찍어내렸습니다. 인간의 비명이 아닌 짐승의 찢어지는 듯한 괴성이 좁은 지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상으로 이어진 계단은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길고 험했습니다. 뒤에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손길을 뿌리치며 저는 박정치위원의 지무실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집무실 문을 박차고 나오자 량강도의 안개가 비릿한 피냄새를 씻어내듯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숙소로 달려가 떨고 있던 아내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말하지 마시오.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매일 아침 우리는 저 광장의 가만히 소 속에 들어가게 될 거요. 우리는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숲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수사관 시절 미리 파악해두었던 박정치위원회 보좌관들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험준한 절벽 루트였습니다. 뒤쪽 마을에서는 요란한 종소리와 함께 횃불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냥감이 도망쳤음을 알리는 신호였죠. 압록강 변에 도착했을 때 강물은 검은 괴물의 아가리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얼지 않은 강물 위로 얼음 방울이들이 부딪히며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죠. 저는 아내를 등에 업고 차가운 물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는 고통을 넘어선 무감각으로 변했습니다. 당 중간쯤 왔을 때 등 뒤에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안개를 뚫고 우리를 비췄습니다. 멈춰라! 거기 서지 않으면 쏜다! 북한 경비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강물에 휩쓸려 죽는 것이 저들에게 다시 끌려가 사육당하는 것보다 수만 배는 나은 선택이었죠. 발밑에 얼음이 깨지며 몸이 물속으로 잠길 때마다 저는 리 준유의 흉터가 남은 그 살점 조각을 떠올렸습니다. 동요의 목숨을 씹어 삼킨 이 땅의 흙을 다시는 밟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저는 피투성이가 된 다리를 저으며 마침내 중국 땅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풍족한 음식이 넘쳐나는 이 도시에서 저는 누구보다 성실한 시민으로 인정받고 있죠. 하지만 제 아내 곡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고기 굽는 냄새만 맡으면 심한 구토 증세에 시달립니다. 명절이면 이웃들이 건네는 고기 선물 세트를 볼 때마다 저는 그 붉은 살점 어딘가에 리중이의 십자 모양 흉터나 김동무의 지문이 박혀있지는 않을지 확인하느라 밤을 지새우죠. 아내는 그날 이후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못하는 함구증에 걸렸고 밤마다 거실로 나와 현관문의 문고리를 확인합니다. 혹시라도 문고리가 거꾸로 돌아가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가장 저를 괴롭히는 것은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저는 곡산리의 지하실 장부를 증언했지만 정부의 공식 답변은 늘 차가웠습니다. 양강도 곡산리라는 마을은 북한의 공식 지도에 존재하지 않으며 제가 말한 박 정치위원이라는 인물 또한 그 어떤 정보망에도 잡히지 않는 유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목격한 그 도살장은, 제가 도망쳐 나온 그 지옥은 도대체 어디였단 말입니까? 가끔 밤거리를 걷다 보면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무언가 무거운 포대를 바닥에 질질 끄는 질척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면 그곳엔 그저 길게 늘어진 제 그림자만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곡산리의 밤은 국경을 넘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맛있게 들이키고 있는 그 따뜻한 국물 속에서 누군가의 잊힌 이름이 떠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옆집의 문고리가 오늘 밤 갑자기 거꾸로 박히게 된다면 당신은 과연 문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양강도의 그 차가운 안개는 이미 우리 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